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을 배우는 독서 허생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전개 부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27쪽 세 번째 줄부터 위기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이 대장은 수행하는 병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변부자와 단둘이 허생의 집을 찾아갔다. 변부자는 이 대장을 잠시 살인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허생에게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하였다. 허생은 변부자의 말을 들은 채 만채 하였다.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내놓으시오. 변부자는 하는 수 없이 술병을 풀어 둘이서 잔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변부자는 술을 마시면서도 문 밖에 세워둔 이 대장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를 하였지만 허생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그제야 허생은 손님을 좀 불러볼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방으로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서둘러 나라에서 큰일에 쓸 인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이 대장의 입을 막기라도 하듯 손을 내저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참 지루하군. 그래, 지금 그대의 벼슬이 뭐요? 어영대장입니다. 27쪽 읽기 중 활동 살펴볼게요. 허생은 왜 유한대장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었을까?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변부자가 유한대장을 데리고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허생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허생은 이완대장이 왜 찾아왔는지 허생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완대장을 집으로 들이지도 않고 밖에 계속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또 그러니까 손님을 좀 불러볼까 하면서 이 대장이 방으로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요. 왕을 호위하는 어영청 대장인 굉장한 이완 대장에게조차도 아주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허생은 권위나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완 대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또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완 대장이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 대장을 권위에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믿을 만한 신하겠군.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추려 하시게 할 수 있겠소.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거둥하시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 다음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두 번째라는 것은 모루. 허생은 딱 잘라 말한 뒤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옆에 붙어 앉아 거듭거듭 묻자 마지못한 듯 말문을 열었다.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에 명나라의 많은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와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다고 들었소. 그대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세도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소. 이 대장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어렵겠습니다. 지체 높은 종실의 어른들이 어찌 하고 많은 신랑감을 두고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도대체 그럼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럼 아주 쉬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할 수 있겠소?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호걸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요.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는 친하지 못한 판이니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게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 유학 보내요. 벼슬도 하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우리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요. 그러면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되놈처럼 변발을 시키고 되놈 옷을 입혀 들여보내 그중 선비들은 청나라에서 과거를 보도록 하고 장사치들은 멀리 강남에까지 들어가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그곳의 호걸들과도 사귀게 한다면 그때 비로소 천하를 도모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요. 이 대장은 얼빠진 듯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는 마당에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되놈 옷을 입히겠습니까? 위기 부분 내용 같이 다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완대장을 대하는 허생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의 큰 일에 쓸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이완대장은 허생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허생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내가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 제안은 28쪽에 있는데요.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할 수 있겠는가? 네, 임금의 인재를 나라에 쓸만한 인재를 도입하기 위해서 삼고초려할 수 있겠느냐? 삼고초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네, 삼국시대에 후한말 삼국시대에 자, 유비가 제갈공명, 제갈량을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3번이나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한 데서 유래하는 고사인데요. 네, 그만큼 뭔가 인재를 들이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허생은 절박함 또는 긴박함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계획이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중요한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도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지만 이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친히 가는 건 쉽지 않다. 네, 우리가 어떤 때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어줘야 될 때도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다음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자, 허생 어떻게 했습니까? 딱 잘라서 나는 두 번째 것이란 건 모르고 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술잔만 계속 기울였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고 계속 옆에 거듭거듭 이제 두 번째 계책을 묻자 겨우겨우 이제 두 번째 계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계책 무엇입니까? 멸망하여 조선으로 명한 명나라 자손들에게 종실의 딸을 시집보내고 세도가의 재산을 나누어줄 수 있겠는가? 자, 이 두 번째 계책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사대부들은 우리 가진 계층, 집권층, 그런 사대부 계층은 그러한 지금 집권층이나 세력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죠. 우리도 뭔가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되게 손해보는 느낌, 아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부에 인색하다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대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청나라에게 당시 이제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좀 청나라에게 당한 치욕을 싣고 하여튼 임진왜란 때 우리 청나라에게 아주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을 치자라는 게 북벌론인데요. 이러한 주장들을 사대부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자, 나라를 멸망하게 한 명나라의 자손들에게 뭔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라에
종실의 딸들을 시집을 보내고, 네, 임금의 그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에 시집 보내고 세도가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자, 어렵겠죠? 네, 자, 어렵겠습니다. 라고 또 이완이 대답을 합니다. 자, 허생은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자, 명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왕실에서 이 정도, 네, 명나라의 후손들을 대접하고 종실의 딸을 명나라의 자손들에게 시집 보내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귀하게 대접을 해야지 우리도 나중에, 네,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도에서 제안을 했지만 이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종실의 딸들, 세도가의 자녀들을 또 그런데 시집 보낼 사람은 없겠죠. 네, 누가 귀한 딸을 나라도 없는 그러한 떠도는 자들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겠는가? 네, 멸망해서 조선으로 이제 망명한 그 명나라의 자손들, 재산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네, 자, 세 번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허생은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의 조정의 정치를 뭔가 개혁하고 뭔가 뜯어 고치겠다는 어떤 개혁의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라고 그러한 말을 계속했을 때 허생은, 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책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일이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게 허생이 제안한 세 번째 계책이죠. 자, 보면요. 네.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야 하는 법이니 젊은 선비들과 상인들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 염탐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첩자를 보내야 된다니까 젊은 선비와 상인들을, 네, 청나라로 보내서, 네, 자, 젊은 선비들은 그 나라에 가서 벼슬도 하고 나라의 문물도 배우고, 그리고 상인들은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나라의 정세나 이런 것들을 염탐할 수 있겠느냐. 자, 허생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대부 집안, 사대부 자제들이라고 해서 나라의 명분을 지키고 예법만 따지고 이렇게 실리적인 그러한 이런 것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리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네, 북벌론, 네, 자, 청나라를 치고 우리가 나라를 어떤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완 또 뭐라고 답합니까?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또 예법을 지키는 마당에 누가 자기 자식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자, 머리를 그 호족이라고 해서 우리 외놈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머리를 다 깎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남겨서 이렇게 딱 묶는 그런 머리 있죠? 예. 선생님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내 자식을, 그 금쪽같이 귀한 자식들을 그렇게 머리를 깎고 대놈 옷이라고 그랬는데, 오랑캐의 옷, 또 청나라를 대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네, 그렇게 보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제시한 그러한 계책까지 또 허생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사대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나라의 개혁이나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을까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허생과 이완 대장의 갈등 양상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허생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실리를 중시하는 비판적인 지식인에 해당하겠죠. 네, 우리가 사대부들이 어떤 체면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체면과 체면을 지키면서 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사실 체면이나 그런 것 따위는 다 버리고, 자존심? 네, 이런 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리적인 이익을 쫓아서 우리가 북학파들은 그렇죠. 네, 청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북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네, 실리, 이용후생, 그 다음에 실리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칠사구시 학문을 주장하는, 네, 사람들이, 네, 북학파 사람들이었는데요.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완대장은, 네,
사대부의 명분을 중시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대부의 인물로 대변되는 사람의 인물이었죠. 자, 또 당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선시대 후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응책을 아까 3가지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아주 뛰어난 인재를 위해서 삼고초려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명나라의 멸망한 자손들에게 종가의 자식들, 딸들을 또 세도가의 재산을 딸들을 시집 보내고 세도가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또 3번째, 또 청나라의 젊은 선비들을 보내서 벼슬을 하게 하고 또 상인들을 보내어 그 나라를 염탐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안들을 했는데 이완은 다 이것도 안 됐다, 저것도 안 됐다. 형식과 예법에만 얽매여서 형식과 예법을 중시하는, 그죠? 그래서 허생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물로 대변됩니다. 결국 사대부를 대변하는 인물로 이완대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단락 27쪽 3번째 줄부터 30쪽 6번째 줄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허생은 이완대장에게 3가지 계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고 또 명분에만 집착하는 사대부의 무능함에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내용 정리되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 절전 부분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럭 화를 내었다.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시계만 입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데 묶고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그뿐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찌르기, 활쏘기에 돌팔매질까지도 익혀야 할 방국에 그 넓은 소매옷을 고쳐 입을 생각은 않고 예법만 찾는단 말이냐? 내가 벌써 3가지씩이나 그 방도를 일러주었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도 내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자는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리라.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태세였다. 이 대장은 엉겁결에 놀라 일어나서 뒷문을 차고 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다. 다음 날, 이 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절정과 결말 부분의 본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0쪽 일기중 활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화를 낸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자 허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럭 화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사에 보면 그 사대부들이라는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라고 막 하면서 쭉 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로는 나라를 위한 계책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또 사대부들이 가진 기득권의 계층의 관점만 대변하는 이완대장의 태도에 또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실천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기득권 계층의 관점만 대변하는 이완대장의 태도, 이것에 굉장히 화가 났다. 이완대장은 그 사대부 계층,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고, 허생은 그러한 명분에 맞서서 실리와 이익을 따지는 이용호생, 북학파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양반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내어줄 줄도 알고 나라가 힘들 때 좀 더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길도 보였어야 될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말타기, 칼쓰기, 창찌르기, 활쏘기, 돌팔매질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허생이 봤을 때 이 사대부 계층 양반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에헴 하고 그냥 옷차림도 또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네, 기존의 명분 또는 예법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관념적이고 또 허례허식에만 매달려 있는 그러한 사대부들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태도는 버려야 된다라고 계속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용적인 것들, 말타기나 활쏘기, 창쓰기 이런 건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익히려고 하지도 않고 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을 생각도 안 하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세 가지 계책을 한 가지도 실행하지 못한다니 내가 정말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버럭 화를 내고 칼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완 대장은 허생에게 아마 칼부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그럼 거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절정 부분 30쪽 7번째 줄부터 30쪽 17번째 줄까지. 네, 자, 절정 부분 내용. 허생이 사대부의 무능과 위선을 크게 꾸짖자 이완대장이 허겁지겁 도망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기득권층을 대표하라는 이완대장에게 굉장히 화가 났고요. 네, 왜 사대부들은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지도 않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명분에만 또 기존의 예법에만 옛것에만 매여 있는지,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고 결국 이제 너는 신임받는 신하라는 그런 것도 못하느냐 하면서 아주 찔러 죽일 정도로 네, 굉장한 화를 내고 자, 이완대장이 엄격글에 놀라서 뒷문으로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네. 결말 부분도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결말은 굉장히 짧은데요. 30쪽 18줄부터 네, 끝부분 한 문장밖에 안 되네요. 자, 다음날 이완대장이 허생의 집을 찾았지만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라고 끝나버렸네요. 자, 왜 허생의 집을 다시 찾았을까요? 그동안 뭔가 네,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고 뭔가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결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허생은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결국 네, 결말을 맺지 않고 끝내는 미완의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허생전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설의 갈래는 고전소설, 한문소설, 풍자소설에 해당하고요. 글의 성격을 봤을 때 비판적, 풍자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양반의 허례허식이라든지 무능한 태도, 그 다음에 어떤 예식과 예법에만 얽매여 있는 과거의 풍습에만 얽매여 있는 그러한 관념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실학사상 또 북학론을 바탕으로 당대의 사회적 또 문화적 배경과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네, 연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의 네, 모든 내용이 다 그의 사상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학사상 우리가 실리적인 학문 이용 후생 학문이라고요. 네, 실리적인 실학사상 거기에 청나라를 네, 치자 북학론 북학파를 주장하게 그러기 위해서 청나라의 양반의 자제들을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네, 많은 문물과 제도를 배우고 또 상인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염탐하도록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네, 그러한 것들도 담아내고 있죠. 네.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자, 연암 박지원의 실학사상, 북학론이 네, 바탕이 되어 있고요. 당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드러냈다. 자, 또 하나 미완의 구조, 결말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네, 끝에 끝부분에 이완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을 때 집이 텅 비었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네. 자, 끝을 맺지 않음으로써 뒷부분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하잖아요. 네, 이러한 소설들 열린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허생전도 그렇습니다. 끝부분을 네, 작가가 끝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끝냄으로 해서 독자들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아마
허생이 어디로 숨었던지 아니면 허생을 또다시 만나게 됐던지 네,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고전 소설은 대개 이제 권선징악적인 구조, 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권선징악적인 구조의 또 해피엔딩의 구조와 전혀 고전 소설의 내용과 전혀 다르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앞서갔던, 굉장히 뛰어났던 작가가 연암 학자가 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제는 사대부 계층의 무능, 그 다음에 그들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